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지만요. 오늘 우리 증시는 달랐습니다. 양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주의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이죠. 네, 금요일 날 자기 직전에 11시 반 정도에 오픈하잖아요. 이제는 11시 서머타임 없어서. 네. 그리고 나서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 못하면 월요일 날 포지션을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확하게 50일 이동평균은 딱 맞고 반등해서 거의 낙폭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회복하면서 끝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연동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셧다운 이슈가 해결만 되면은 이제 장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네. 월요일 오늘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주에 조정 장세는 끝이 났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너무 제가 시기상조인가요? 예. 그래도 뭐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 머니쇼 플러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방송 전에 월요일 날은 이진우가 나오는 날이고 오늘은 이진우가 제발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로 얘기하고 헛다리 짚으니까 지난주 딱 이렇게 100포인트씩 오르면 뭐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수능일 날 그냥 뭐 5,000포인트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그 난리를 겪었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조정 끝나고 올라갔네요 하면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오히려 걱정스럽다. 저 친구 저기 아니 여기서 이제 그거 해야죠. 이제 조정이 더 깊어집니다. 얘기해 주기를 바라시겠죠. 예,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보다도 두 번째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이 말씀 역대급 폭등세에 불가피했던 조정 그리고 나서 조정은 이거로 변동성 확대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변동성이었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이 11월 3일 날 2.78% 지수가 말이죠. 무슨 뭐 0. 몇 프로도 아니고 2.78% 오르고 다음 날 2.37% 빠졌어요. 5일 날은 2.85% 장중에 마이너스 6%가 넘어갔습니다. 그날. 네. 그러니까 장중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그리고 다음 날 플러스 0.5 장중에 2.69%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 좀 줄여서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3.36%까지 폭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1.81로 낙폭 줄이고 오늘은 아까 자료 만드는 2시 32분 현재 3.3 지금은 3.02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제 요거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비즈 시청자분들도. 요거 지금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 코스피 277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 랠리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한 9년 5개월 걸렸는데요. 9년 5개월 동안에 지수가 653% 올랐습니다. 이때 뭐 2001년도에 뭐 9.11 해가지고 그때 풋 대박 나고 나서 전부 하방 베팅하다가 다 실려 나가고 했는데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기 겪고 나서 2085가 892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팠던 금융위기 이후에 892가 우리 2018년 접어들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한 9년 3개월 동안에 192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박스피 장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쿵 해서 코로나 때까지 2607이 1440까지 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1년 3개월 만에 여기까지 갑니다. 3316까지 갑니다. 1440에서 1년 3개월 만에. 참 엄청났던 장이고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부터 보시죠. 4월 7일, 9일 그 무렵 4월 9일부터 해서 우리가 딱 반년 만에 85% 왔으니까 이 시기를 기간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장이 코스피 역사상 최대의
급등장이었다고 폭등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뭐 강 대표님도 뭐 동의하시죠? 네. 뭐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대로 보면은 130%였으니까 아직도 그래도 한 40%, 45% 정도 남은 건가요? 55%. 기간도 이제 좀 더 많이 남았고. 아직 한 뭐 코로나 랠리 비슷하게 간다면은 아직도 뭐 한 반년 더 가면 여기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만 좀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완전 발이 허공에서 붕 떠 있죠. 그냥 이 최단기 OMA에서 그냥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죠. 우리 시장은 일단 한번 대차게 한번 꺾이고 나면은 그때까지 차트 갖고 어리버리 하던 선수들이 이제 차트 갖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꺾이고 나면은 아까 대표님도 금요일 날 바짝 나스닥 시작하는 거 보고 두려웠는데 딱 50일선 가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보시면은 우리 서울이나 아시아에서는 5, 20, 60, 120 이렇게 봅니다. 20일이라는 것이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이라 보시면 되고 60일이 통상 분기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상향하는 요 21선만 오면 아래 꼬리 팍팍 달리죠. 그런 상황이고 5하고 20이 여기서 이제 부딪힐 겁니다. 아마 부딪혀서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펼쳐보니까 요게 뭐 목요일이네요. 옵션 만기.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제 일감은 자꾸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변동성 없던 장 이거는 변동성이 아니죠. 시장의 추세이지. 변동성은 이런 걸 겪었을 때 변동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풋옵션이 갑자기 이제 프리미엄이 막 비싸지면서 옵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뭐 공격적인 선수들은 양방 매수까지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요럴 때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고 파생 쪽으로 좀 달라들만 하면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며칠 안 남은 요 이번 주에는 그 시간같이 따먹기 하는 그냥 옵션 프리미엄 확 죽이는 위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장인데 우선은 오늘은 이 20일 5일선 갖다 다시 올라섰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겁니다. 이 전환선을 갖다 다시 올라섰다는 얘기는 오늘 반등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강한 반등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미리 염두에 두고 한번 보는 것이죠. 혹시나 이러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을 겪은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몰라도 조정이 조금 깊어진다면 대세 하락장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조정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했을 때만 한 3,770 뭐 어라운드 아니면 조금 깊어지면은 뭐 3,485, 3,500 이렇게 이제 대충 감은 잡고 있자 하는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5월선 20일선 딱 부딪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2024년 4분기에 매출하고 이익이 2024년 4분기 같으면은 여기입니다. 이 무렵에 지금 이 정도 실적이었을 때 이 정도 주가였던 것이 실적이 좀 좋아는 졌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뭐 시장의 평가나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고 요 21선 결국 10만 원 공방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비할 바가 없죠. 위클리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고 데일리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주춤 거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번 더 솟아오를지 아닐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 갖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야, 이 이격을 보면은 이 이격을 보자면 지금 이 장은 정상적으로 뭐 어떨 것입니다라고 함부로 진단하기 어려운 장이 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서 우선은 뭐 지금 변동성 커진 장이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뭐 결과론은 얘기를 합니다만 금요일 날 그렇게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냈던 개인들 오늘 또 이렇게 뭐 차익 실현이라고 봐준다고 한다면은 개인들 확실히 많이 진화되고 스마트해졌습니다. 인정해야 되겠네요. 네. 저 개인 안에 이제는 이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해주는 포지션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죠? 많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네, 많이 아마 들어가 자문사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도 개인으로 네, 들어가는 거 다 아닙니까? 개인으로 잡히는 그럴 거니까. 그럴 그래서 거니까. 이제는 네. 더
더 개인을 이렇게 좀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네,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것 맞-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선물 갖고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저렇게 그거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 개인을 그냥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 그런 장인데 일단 뭐 국내 증시 한번 훑었는데 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뉴욕 증시는 아까 강 대표님 50일선 말씀하시길래 시장 보는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게 월가에서는 21선 이렇게 뭐 60일선보다도 50일, 100일, 200일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뭐 퀀트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냥 남들이 뭐 보고 있나 보고서 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제일 예. 보는 사람 많은 거 그냥 쓰는 거죠. 뭐. 맞아요. 예. 여기서는 내 혼자 특출나게 하는 것보다 남들 보는 걸 봐. 미인대여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여기서는 볼 것 같으면 이제 나스닥을 갖다가 우리처럼 그냥 21선, 60일선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20일선 깨졌습니다. 나스닥은 요 빨간색 좀 굵게 20일선은 깨졌고 60일선 금방 와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립니다만 이걸 갖다가 미국식으로 50일, 100일, 200일 선으로 할 것 같으면 50일선 오니까 딱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뭐 셧다운 해소 기대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는 엄청나게 안 좋고 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밖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반등 시도 중인데 아래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한번 장이 한번 크게 이렇게 추세에 반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차트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술적 보조 지표는 엇갈립니다. 이 MACD 오실레이터는 다시 양에서 음으로 가가지고 추세가 지금 약간 하락 쪽으로 약간 기울 수도 있다 하는데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극단적 과매도에서 이제 더 빠지기는 뭐해 하는 식으로 애매하죠. 그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나스닥 할 것 같으면 이제 그거 하죠. 뭐 마이클 버리가 숏 쳤다는 두 종목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데 4월 7일 이후에 이 랠리에서 나름대로 피보나치 레벨이 꺼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 엄청난 숫자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한두 명이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볼 수 있는데 여기 벌써 올라올 때 이 180불 근방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구간인데 거기가 또 최소한의 조정인 23.6%에 걸립니다. 여기 오니까 이 어떻게 올라오면 181선인데 그리고 60일선도 있고 하니까 61선 수급선이라고 하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러니 그 말은 저쯤 오면은 엔비디아 못 샀다가 발 동동 굴렸던 또 매수 세력이 또 들어올 만한 수급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레벨입니다. 반면에 이제 또 요거 팔란티아 테크는 위클리로 보시죠. 상장 이후 흐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겁나게 올랐습니다. 겁나게 올랐고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이거 더 가기 어려운데 하는 거죠. MACD 보세요. 빠질까요? 오를까요? 빠질까요? 오를까요? 빠질까요? 뭐 신호가 매수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공매도 한번 날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마이클 버리가 이 두 개를 갖다가 좀 강하게 공매도를 쳤다.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미리 땡겨서 막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알렉스 카프가 요건 아주 공매도를 한 거는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박이 나서는 중입니다. 반박이 나서는 중이니까 여기도 아까 보셨다시피 결국은 지지될 만한 기술적 레벨에서 지지됐고 약간 갖다 붙일 거는 뭐 셧다운 그거 갖다 붙이면서 일단은 지난주 많이 밀렸으니 일단은 그래서 뭐 추세라는 것이 한 방에 꺾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번 지금 시장 흐름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가 이제 완전하게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예상하기는 어쨌든 다다음 주죠. 이제 추수감사절. 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합의를 할 거니까 이번 주 한 수요일, 뭐 목요일이나 뭐 이때쯤 바이를 해서 다음 주에 체결되는 거를 보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냥 네. 쏴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 하나 해주고. 최소한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절차 이거 우리 한번 다뤄볼까 하는 거에 오케이 됐고
오늘 이제 거기는 지금 밤이니까 동부 시간으로 지금 새벽 3시죠. 좀 있으면 이제 그거 하면 또 의원들 또 출근해서 한번 해보자 해결하고. 할 건데 뭐 척추혐오가 안 돼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 지금 7표만 오면 되는데 7명만 이렇게 와주면 되는데 조금은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죠. 약간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AI 버블로는 좀 이따 말씀 한번 별도로 드리고 약간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끌적지근한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포춘지 기사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으면 국제선보다도 그게 크죠. 국내선이 국내선. 위주인데 이 CEO가 말하기로 셧다운이 결국 홀리데이 트래블 부킹 여기에 영향을 준다. 홀리데이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27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로 치면 추석인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도 이 불편함을 갖다가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에 이제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전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땡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만단이죠. 맘다니. 맘다니. 이름도 헷갈려요. 예, 예. 그러니까 조란 맘다니. 야 이거 이기고 나서 그 참 이 연설 하나는 진짜 잘하더만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가슴이 벌렁거리게 하는 재주가 있던데 트럼프 보고 있냐? 나 알고 있거든. 당신이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도발적이던데 그거 하죠. 거기다가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살짝 지금 이제 관세 가지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여느 때에 비해서 좀 수세에 몰렸다고나 할까? 그렇죠. 예. 지금 인기율도 떨어지고 주가는 지지율도- 올라가도 지지율도 주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식이라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뭔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 전국을 풀어나갈지 일단 셧다운은 지금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선거 이거는 워낙에 이번에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할 것 없이 블루 스테이트였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저는 맘다니는 이슬람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뉴욕에 네. 어차피 이스라엘 원래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솔직히 뉴욕은 예. 금융기관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단 이슬람이 시장이 됐다. 이거가 어떤 식으로 임팩트가 연결이 될지 굉장히 조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벌써 뭐 들리는 기사가 나오더만요. 저기 뭐 맘단이죠. 이름이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그죠? 이름 어려워요. 망나니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우리 이름 그래서 이름이 되게 아이고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다. 그죠. 이거였는데 뉴요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처럼 무슨 뭐 버스 환승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꽤나 비싼데 그랬다면 뉴욕 주지사가 그 곤란한데요 하는 거죠. 지금 뭐 연방 차원에서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덤비는 와중에 그거 하려면은 예산이 확보 안 된다 해서 아마 저 이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 공약들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중간 선거에서 조금 맘단위도 잘해야 될 겁니다. 자기가 하기로 했던 것 같다가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가 따르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와중에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중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는 벌써 병력 한 2만 명 항공모함까지 해서 베네수엘라 쪽에 자꾸 이렇게 결집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마두로를 한번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결국 결행하려는지 결행했을 때 이제 국제 유가나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조금 가만히 있을 뿐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딱 되게 2,000불씩 돈 자기도 준대잖아요. 2,000불씩 뭐 주겠다. 네. 최고 고소득자들 제외하고는 네. 또 돈 뿌린다는 얘기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 말 자체도 미국 시민들한테 2,000불 우리 돈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푼다. 와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도 아닌데 네. 뭐 그거나 네. 무슨 장이 여기서 뭡니까 우리 시장이 무슨 뭐 역사적
저점을 갖다 다시 깰까 내지는 뭐 고점 대비 뭐 반토막이나 났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역사적 엄청나게 아까 보셨던 그런 식의 역대급 사상 최고의 폭등세를 보인 다음에 조금 밀렸다고 당장 국민연금에서 뭐 전략적 자산 배분, 뭐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적이니까 Strategic Asset Allocation, 뭐 SAA, 전술적 TAA, Tactic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정해진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재량껏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하다 보니 뭐 한 30조를 더 쏠 수 있네. 이러니까 뭐 그러니 트럼프 가가호호가 아니고 개인당 2,000불? 우리 뭐 국민연금 한 30조? 얼마 빠졌다고? 얼마 빠졌다고 아니고 이 달리고 있는 와중에 주마 가편을 하겠다니 시장은 쫄지 마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예. AI 버블에 대한 AI 이슈도 버블로?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오픈 AI가 한번 또 약간의 이슈를 만들어 버려서 약간의 이슈를 만들었죠.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이제 뭐 AI 버블론 가지고는 이제 버블기가 있다라고 우려스럽게 보는 세력. 이제 뭐 초입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 세력. 그래서 다들 이제 잠정적으로 약간 이제 타협하니 AI는 버블 아니다. 다만 AI 관련 주가가 좀 버블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타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슬기 앵커 말씀하신 지난주에 있었던 오픈 AI 그 해프닝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여기입니다. 두 사라가 붙었는데 월스트저널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 테크 관련한 진행자는 사라 크라우즈고 여기가 오픈 AI의 CFO인 사라 프라이어입니다. 여기도 뭐 경력은 화려한데 이거죠. 오픈 AI CFO가 페더럴 백스탑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보증 for cheap investment 이 얘기가 이제 딱 나온 거죠. 딱 나오면서 우선 IPO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제가 왜 현재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었을까요? 이 사람들 말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언젠간 하겠다. 언젠가는 하겠다. 내년이나 후내년 아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뭐 저하고 이충강 대표는 내년일 거다라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조 4천억 달러 아닙니까? 이래저래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한 거죠. 은행과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아우르는 AI 생태계를 갖다가 찾고 있으면서 정부가 개입하면 뭐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담보 인정 비율 뭐 자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서 부채 규모도 증가시킬 수 있고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픈 AI에서 그동안 뭐 그렇게 먼 돈으로 저렇게 하지 싶었던 그걸 갖다가 했는데 혹시 잘못되면 정부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야 지난번에 서프라임 때는 모기 채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준이 그냥 다 사줘 버렸는데 그러면 AI 관련해서 뭐 메타니 뭐니 오픈 AI니 뭐니 이런 쪽에서 회사채고 뭐고 막 발행했던 거 나중에 거들라면은 그것도 연준이 사주냐? 이런 얘기까지도 막 급하게 갔는데 이 양반이 나왔죠. 데이비드 섹스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백악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AI 짜르라고 얘기하죠. AI 쪽하고 가상화폐 쪽에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No federal bailout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구제 금융은 없다 AI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만 그다음 무슨 또 한 번 더 모임 무슨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라 프라이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 후에 그런 식의 반응이 있었고 그랬더니만 또 하루 있었더니만 샘 올트만이 X에다가 논문을 한 편 올렸더라고요. 진짜 길었습니다. 이거 다 읽는데 아주 짜증이 나던데. 다 읽으셨어요? 예, 다 읽어봤습니다. 오. 이게 방송하다 보니 저도 공부가 되네요. 그래 지금 이제 이 매체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 헤드라인이 구제금융 요축 논란 일축.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 보유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요거. We do not have 갖고 있지도 않고 want 원하지도 않는다. Government guarantees for open AI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길게 나오는데 이 매체에 이 삽입되어 있는 이제 사파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왜 이 대사가 떠오르는지 옛날 그 영화 관상에 이정재 씨가 그 수양대군 하면서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데요. 예.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거? 왕이 될 상입니까? 사기꾼 상입니까? 뭐 관상 좀 보시는 분들이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8월 달에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큰 과일이라고 샘 올트만이 얘기했죠. 8월 19일 날 10월 10일에도 올트만 AI 버블 많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길어서 다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만 이래요. 중간에 내려가면은 그리고 적어도 3개의 questions behind the question. 야 너희들 정부 보정 원해? 하는 그 question 뒤에 있는 3가지 question이 있답니다. 그게 또 샘 올트만 왈 이게 understandably causing concern. 이게 참 어떤 세상의 우려를 갖다가 좀 자아내는데 그 우려할 만하다 자기가 봐도 그런 얘기죠. 첫째 그 퀘스천이 How is OpenAI going to pay for all this infrastructure? 야 도대체 그 아까 뭐 1조 몇천억 달러 이 돈 이거 어떻게 페이할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주저리 많이도 써놨습니다. 우리 뭐 금년에는 한 200억 달러 정도 그거 매출이 나오는데 막 한 2030년쯤 가면은 hundreds of billion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수천억 달러 될 거야. 그러니까 희망 사항이죠. 내지는 뭐 자기들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컨슈머 디바이스, 무슨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하고 로보틱스는 아마 그거 아닐까요?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 옵티머스에다가 이제 AI 장착시키는데 제 생각에 이게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샘 올트만이 얘기하고 오픈AI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약간 에로틱 쪽으로 갈 수 있다 했죠. 예전에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거 인터넷 초기에 그 인터넷 그 공간을 갖다가 온갖 음란물이 장악하면서 인터넷을 발전시켰듯이 로봇 중에 아마 그런 쪽으로 또 뭐 하면서 돈벌이 하겠다고 덤빌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뒤에 가면은 좀 더 컴퓨터 커패시티를 갖다 다른 회사들에 팔고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may also 뭐 또 뭐 그럴 수도 있어. raise more equity or debt capital. 결국 뭐 회사채 발행 같은 걸 해서 빚을 내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에퀴티. 결국 이제 IPO를 통해서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가 혹시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돈도 없으면서 막 키우는 게 too big to fail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마불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government, 정부를 하여금 pick winners and losers.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픽하는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다시피 결국 뭐예요? 대마불사라는 게 부실이든 뭐든 사고를 너무 크게 치면 죽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너 그런 차원에서 몸집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문.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또 주절주절해서 중략했습니다만 막 그건 그게 아니고 망할 놈은 망해야 되고 그게 어떤 뭐 이코시스템과 이코노미, 생태계와 경제에서 그게 또 자본주의의 논리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궁금한 게 야, 지금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니? 그 얘기입니다. Instead of growing more slowly. 좀 천천히 이렇게 성장할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또 이렇게 주절주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다 세상이 뭘 걱정하는지는 샘 올트만도 알고는 있네요.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 세 번째야 자기들의 논리니까 당위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too big to fail 이것도 샘 올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세상 이치가 이렇게 판 키워놓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 또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 해결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AI 버블에 미국만이 대해 아니라 전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뭐 왕이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편합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뭐 AI 버블로는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잘 돼야 될 텐데. 네. 근데 환율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달러 환율 한 10원 가량 좀 떨어지는 네. 모습이었는데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아직까지 50원대 초반인가요? 네, 52원 80점 보입니다. 52원이네요. 예. 뭐 지금 이제 요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역의 상관관계. 지수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 원화 강세, 지수 빠질 때 환율 오르는 원화 약세.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합니다만 자, 요때부터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 피크를 찍었던 이 1886원 어라운드 여기가 결국 4월 7일, 9일 그 무렵이었습니다. 상호관세 때리고 나서 우리 정신없을 때 그때 지수도 완전 꼬로박았을 때인데 그 이후에 지수는 오르고 환율은 급격하게 하향 안정세를 찾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흐름이죠. 근데 이때부터 한 7월 이후부터는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는데도 지수가 전혀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뭐 그런 돈 케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1440원은 몇 번 봤는데 1450원도 올라서니까 조금 찔끔했어요. 찔끔했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오늘 주초에는 지수 다시 급반등, 환율도 약간은 꺾이는 그런 양상인데 요것도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것만 보고 가시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금 굵게 황토색 나오는 게 200일선입니다. 데일리 차트를 갖다가 아주 장기간을 갖다 압축했습니다. 압축했는데 이 200일선까지는 올라오다 보니까 200일선도 지금 내리꽂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가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이 돌파 여부가 지금 쉽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났는데 그래서 한번 저는 자꾸 이제 보는 게 이 200일선 공방이 과거에 보면은 몇 번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다가 이거 우상향하는 이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 다시 깨지면은 달러 약세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요거 아직 공방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 문제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상승도 조금 100에서 더 못 간다 하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는 주간이라면은 우리 요 반등 폭도 좀 커질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다시 또 인덱스 100을 넘어서고 우리가 다시 또 50원대 후반 60원대 건드리고 갈 것 같으면은 지수는 조금 이렇게 주춤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대응하시죠. 시나리오별로. 네. 네. 인간 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막 욕 안 먹을 정도로 딱 중립적으로 예. 이번 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조선업계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죠. 네, 이제는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 패권에 걸린 경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은 안보와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그 이면의 기회와 또 리스크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네. 네, 일단은 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부터 좀 여쭤볼게요. 1시간 전쯤에 네.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또 단서 조항이 붙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일까요? 이거는 미중 간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그 서로 간에 부과하기로 했던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라고 1년 유예를 했잖아요. 그거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결된 건 아니고 그냥 유예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이 기존에 뭐 중국과 가지고 있던 사업 관계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가 미국을 도와준다고 그럼 내가 제재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긴장 완화 상태. 정치적인 네. 수사에서 연장선 이렇게 봐야 된다. 약간 외교적인 워딩인 거죠. 네. 어디입니다. 그리고 계속 조선업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얘기 네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슈퍼사이클이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이후에 26년 이후의 시장에서도 저희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과거에 2007년 좋았던 시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급자들이 좀 흥분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랫동안 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기 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를 한다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해서 뭐 해상물 동량이 더 판판이 잘 돌게 되면 오히려 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을 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배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더 많은 물동량을 날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배들을 다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큰 대세를 뭐 크게 달리할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기조 자체가 다시 역으로 간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요새 네네. 바쁘시죠라는 게 제가 보통 출연자분들 나오시기 전에 최근에 나오셨던 걸 한번 보는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많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강연도 하셨던데 그 네. 강연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계 이제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됐고 경쟁자도 사라졌다라고 하던데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저희가 그래도 조선 좀 잘하는 국가라고 하면 이제 한중일, 삼국을 굉장히 공고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삼국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단 일본은 그 경쟁선상에서 약간 물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어지고 있는 배들의 80%를 그냥 한중 두 개 국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한국의 입지가 좀 공고해진 상황이고 일본의 그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을 오히려 중국이 좀 먹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삼국 간의 경쟁에서 이제 두 개 국가의 경쟁으로 조금 축소된 좁혀졌다.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을 하면 어차피 중국에다가 미국에서 수주를 안 주는 거 아닌가요? 따르게도 주나요? 뭐 미국은 원래 선박을 발주하는 주체가 아니기 아니었기 때문에 때문에 상관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군함 미국의 화물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한테는 안 싫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조금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한국 조선업체한테는 좀 더 도움이 호재인 되겠죠.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일본 없고 중국과 우리만 조선업계에 있다고 하면 네. 중국하고 우리의 강점 뭐 어떤 부분들이 다른 걸까요? 양국의 그 차이는 조금 극명한 것 같고요. 기술적인 우위는 여전히 한국이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저가 경쟁력도 여전히 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기술 스펙을 다 넣지 않은 그냥 과거 정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10% 인하된 가격으로 뭐 배팅 그 입찰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싼 배를 더 원하는 기조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중국이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전체 선박 시장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게 워낙 시장에 많이 깔리다 보니 이게 뭔가 안보나 보안에도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의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중 갈등이 좀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꼭 미중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유럽 지역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민감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발주량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만 발주량이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2021년 이후에 지금 저희가 5개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일 발주가 많았던 시기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24년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발주량을 기록을 하면서 2006년보다도 오히려 더 발주량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3년 대비 24년에 늘어난 폭이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주를 받은 시기는 2021년입니다. 작년은 그냥 딱 1년치, 그 전해인 2023년도 딱 1년치 정도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전년 대비 낙폭이 적은 이유는 작년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사실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개년 정도에 걸쳐서는 만드는 양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주를 해서 잔고를 어느 정도 채워놨고 그 정도의 잔고를 지키는 선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생각보다 이제 업앤다운이 조금 덜한 편인 반면 전 세계 수주량이 지금 한 5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작년에 워낙 많이 받았었던지라 지금 전년 대비 한 70%대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조선 빅3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조선 빅3 중에서 올해 수주가 가장 괜찮았던 업체는 어디였나요? 올해는 수주를 연초에 그러니까 3사가 다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를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 HT 현대그룹과 삼성중공업이 실적에서 이제 전망 공시를 했었는데요. 그들 또한 한 1년 정도의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11월 현재 한 80% 내외 정도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내고 중인 수주 물량을 다 받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25년에 연초에 세웠던 정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뭐 누군가 한 군데 업체가 굉장히 튀게 수주를 많이 하거나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운반척을 이제 2,900억 원 이렇게 네네.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게 목표를 다 달성하고 초과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도가 예상대로 돼 있는 이제 시장에서 반영된 가격에 반영된 정도인가요? 아마 이거를 수주를 하고 나면 수주 목표의 한 83% 정도를 채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해양 플랜트로 추가로 더 수주 내고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상선들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상선마다 그래도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탱커들 중에서 셔틀 탱커에 대한 점유율이 삼성중공업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관련된 그런 설비라고 한다면 삼성이 이제 기존의 입찰에서도 조금 유리한 고지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마 수주를 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들 얘기는 사실 좀 대형 조선사들 얘기고 네네. 중견 조선사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았던 업체 수 대비해서 지금 줄어들어 있는 폭이 굉장히 심한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주를 한 척이라도, 그러니까 인도를 한 척이라도 한 조선소의 수가 지금 10개 정도가 이제 딱 액티브 조선소 상태로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비상장 조선 업체들 중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잔고를 다 만들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신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산에 있는 대선조선이 지금 그러한 스탠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넘쳐서 사실 저희가 낙수 효과까지 내려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대형 업체가 차고 넘쳐서 중견 업체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좋고 올해 이렇게 잠깐 한 해 정도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중견 업체는 좀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정도 업황에서 이렇게 좀 업황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5년 가까이 이렇게 업황이 좋아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그 실무에서 뭔가 티가 안 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러한 애매한 업황이
추가적으로 2년, 3년 더 길어졌을 때 버티실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마저 조정이 되는 과정도 저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선소들은 이제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MRO 사업들, 군함들 뭐 네네. 이제 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화를 시키면 상선이나 이런 이제 조선 업계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좀 생기는 건가요? 리스크도 좀 분산되고? 기존의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제 그 전방 산업이나 그 수주하는 고객군을 지금까지 항상 확장하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업체들은 기존의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도 이 선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고객사인 컨테이너 선사라고 하면 그 해운사는 컨테이너 업황이 좋을 때만 영업이 되게 호조될 수가 있는데 조선 업체들은 컨테이너 선사가 좋을 때는 컨테이너 선사한테 수주받고 뭐 탱커 선사가 좋을 때는 여기서 수주를 받으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상선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이후에 2010년부터는 그러면 해운사도 해운사지만 오일 메이저한테도 수주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양 플랜트로 수주를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4년 12월 이후 저희가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또 그 2차로 확장했던 그 시장의 전방이 지금까지 좋았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수주의 풀을 조금 넓혀보자라고 그 타겟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수출 방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으로 넓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선하고 방산이랑 지금 결합되는 시점에서 관세 협상 타결된 이후에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로 얼마만큼의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는 건지,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그 구체적인 시장이 얼마만큼 오픈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걸까요? 사실 여름에 있었던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전후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업 쪽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구체화가 더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개별 업체별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해서 뭔가 추가적인 MOU를 맺는다거나 아니면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사이즈를 조금 가늠을 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미국의 어쨌든 신조선 관련된 연간 예산은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선업계가 만들고 있는 상선을 다 합쳤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모든 조선업계가 선박을 빨리 만들지 못하고 군함도 빨리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미국 선박법이라고 하는 거를 상정을 계속하면서 안에서 해결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조선 업계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턱받치고 미국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저희도 곳간이 비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진 말아야 되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다른 시장으로의 그 수주를 바라보면서 입찰을 쉬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전략인 것 같은데 국내 업계들은 사실 지금까지 그 전방 산업이 힘들었을 때 이 숨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대한 스터디는 사실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제일 서프라이즈가 잠수함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잠수함도 뭐 수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근데 팩트시트이 아직 안 나온다. 어떻게 하기로 한지가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잠깐 본 거 보면 건조는 우리가 하고 연료만 뭐 수입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잠수함은 진짜로 경쟁력이 저희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출도 뭐 카나다나 다른 나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설계로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한 그 도산 안창호함 잠수함은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잠수함을 한국 설계로 한국 기술로 개발을 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핵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쓸 잠수함인데 연료 공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핵잠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은 한 21척 정도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15척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에 그 하나오션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한국에 필요한 해군력 보강을 위한 하드웨어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료 체계만 이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이제 핵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할 때 약간 우려도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미국 조선업의 어떤 하청 기지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필요한 배 일부분이라도 미국에서 발주되는 가격으로 하청 나오면 저희 굉장히 이익률 좋아질걸요. 한 6배, 5배 정도 가격으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지만,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뭐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배를 더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 안 됩니다. 저희 선표에서 보면서 비어 있는데 넣어가지고 수주하는 게 조선업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핵 잠수함 만들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외교적인 그 문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국제적인 그 방산 시장을 건드리는 촉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렇게 해군력 보강을 위해서 힘을 쓰면 그 상대국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서방 국가에서 만드는 그런 군함의 체계나 인프라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 이제 그거를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만약에 이게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수주풀이 되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국내 조선 업체들 보면 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이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개를 저희가 입찰에 참여해서 하나라도 수주를 받게 되면 예전에는 내수로만 하던 거를 해외로 확장해 가는 이제 첫 발을 딛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손해 볼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결론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슈퍼사이클 기억해 놓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GPU가 매우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면서 TSMC에 추가 웨이퍼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을 반박하듯 AI 칩 생산 확대를 공식화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오늘 4.48% 오르면서 60만 6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2.76% 오르면서 10만 600원, DB하이텍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5%대 올랐고, 이오테크닉스와 TCK가 각각 6%, 8%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정은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먼저 KB금융이 오늘 4.28% 오르면서 12만 9천 원에 마감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4.57% 오르면서 9만 6,200원, 신영증권이 오늘 9%대 강세 보였고 상상인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9%, 10%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최대 1조 달러의 보상안 승인 여부를 두고 테슬라 주주총회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죠. 오늘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기반 보상을 받는 급여 패키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테슬라가 설정한 야심찬 성장 목표와 연계되는데요. 머스크가 보상을 받으려면 10년간 테슬라 차량 2천만 대 생산, 100만 대의 로봇택시 운영과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그리고 삼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 약 4천억 달러를 달성해야 하고 시가총액도 8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시켜야 합니다. 각 목표 달성 시 머스크는 1%의 주식을 보상으로 받고 모든 목표를 달성하면 12%의 주식, 즉 최대 1조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3분기에 약 44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서 매출은 28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50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과 줄어드는 전기차 규제 크레딧 수익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머스크는 로봇택시 사이버캡과 배터리 메가팩3 양산을 내년에 본격 시작할 계획이고 에너지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는 오스틴의 상당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운영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 지역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 2분기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는 내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새로운 버전인 옵티머스 V3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머스크는 로봇이 인간 생산성의 한계를 넘을 거라면서 향후 생산 규모를 연간 10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는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TSMC에 이어 삼성전자를 주요 파운드리 공급망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인텔과의 협력도 검토하면서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칩 AI6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인텔의 최신 18A 공정을 언급했습니다. 이 인텔의 18A 공정은 1.8나노미터급 차세대 기술로 TSMC와 삼성의 최신 공정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테슬라와 인텔 간의 협력은 미국 내 반도체 자급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리는데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 테슬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AI 칩 시장의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로봇택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높은 생산 능력으로 앞으로 성장세가 더욱 가속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4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 가상자산도 회복세를 좀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돈을 좀 받으면 비트코인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기대감을 품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최근 흐름과 주목해 볼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가상자산 시장은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난주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 밑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냉각되면서 이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커졌던 확산되었던 그런 한 주였죠. 생각해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한 주였어요. 11월 들어서 딱히 뭐 찾아볼 만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근데 이제 매크로적으로 일단 봤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은 37, 8일 이렇게 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들었었잖아요. 이 연준 이사들 몇몇이 나와서 12월 기준금리 인하 너무 단정 짓지 말라는 발언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이 다시 뭐 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도 고조되었고 이 마이크로 단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일단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 촉매제였던 트레저리 기업에서 시퀀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도했어요. 97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비트코인을 자금 조달을 사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번졌고요. 그 다음에 이 디파이들에서 몇 건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관심도가 집중됐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꺾이는 와중에 이제 해킹 사고까지 터지니까 이거 믿고 쓸 수 있는 거 맞냐 이런 이제 또 불안감이 확산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호재는 없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은 너도 나도 던지고 이제 국내 업비트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80%가량 업비트 기준으로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다 어디로 갔냐? 코스피로 갔는데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나 상승을 하면서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그 업비트에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던 분들이 대부분 이 코스피, 특히 레버리지 ETF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격 많이 오르면서 그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2배, 3배 레버리지, 거기다 주담대까지 얹어서 이렇게 레버리지 플레이를 코스피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좀 전통 자산 대비해서 외면받았던 한 주가 지난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이 코인에 있어서 종주국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반등을 못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매도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뭔가 고래들이 매도를 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트레저리 기업들이 매도를 했다거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잦아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캐시우드는 나와가지고 이제 나 전망 하향한다 그러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돌릴 만한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말씀하신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2024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온체인으로 몇 개의 비트코인이 지갑 간에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갑 간에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마다 뉴스가 나옵니다.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았던 고래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 지갑 주소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매도 때문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8월 달에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 기관이죠. 브로커. 여기를 통해서 8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도한 고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근데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아주 10년, 15년 전에 투자한 고래들은 지금이 사실 매도 적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쭉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내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이런 지금 흐름이 굉장히 격화되었고 그런 반면에 반대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주고 있었던 매수 세력은 바로 이제 ETF를 통해 매수하는 기관들, 방금 화면에 보였던 캐시우드 같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대표적이죠.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뭐 연말 30만 불인가요? 이렇게까지 높게 20만 불인가 30만 불로 높게 봤었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이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이제 이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심이 안 좋아지니까 매수세가 느려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12만 5천 불, 10월 초였거든요. 12만 5천 불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불 밑에까지 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비트코인 OG,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거든요. 오지예요. OG입니다. 아주 옛날에 비트코인을 산 10불, 100불 막 이럴 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서 호재가 자연스럽게 돌아와주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코스피 같지, 금 같지, S&P 500 연일 사상 최고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비트코인만 저평가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고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략자산처럼 해서 100만 개 모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전략자산 가지고 있었던 거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그러면은 실제로 다음엔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보통 그런 걸 사나요? 아니면 또 옛날에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뺐나요? 또 이거 검은 돈이야 뭐 이러고 그냥 뺐으면 되잖아요. 이제 19만 개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집계치가 아닙니다. 추산컨대 전 연방 정부 기관들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9만 개, 20만 개 정도 된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진실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SBR이라고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그 행정명령이 3월 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에 대한 방안은 없고 이제 몰수, 범죄자금 몰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얻게 된 건 이제부터 못 판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홀딩스 회장 천지의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미국 그 법무부와 FBI가 협동으로 몰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미국 정부 지갑 주소로 추정되는 곳에 12만 7천 개가 얹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총 3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이 중국이 2위인데 원래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그 수량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그동안 중국의 범죄 조직들에게 자금 세탁 경로로 많이 이용이 되었던 건 사실이고 천즈라는 한 사람만 12만 7천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또 어떤 중국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이 8만 개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것도 영국 그 당국에 압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 진짜 무시 못할 수준인 거를 미국이 알고 SBR,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행정명령을 그런 식으로 내린 게 아닌가. FBI를 통해서 캐시 파텔, 굉장히 유명한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이 FBI 국장이 선두에 서서 지금 범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잔뜩 압류, 몰수를 한 다음에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고를 지금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해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저는 이런 지금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해킹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해킹으로 인해서 콜드월렛으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이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인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수순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디파이라고 하는 곳이 왜 자꾸 해킹이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음료수가 나온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거든요. 근데 자판기만 우리 써봐도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누르는 버튼을 눌렀는데 뭐가 안 나오거나 그냥 돈이 먹힌다거나 돈을 먹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함이 존재하잖아요. 그 간단한 코드 안에도 엄청난 결함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어떤 디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잠그고 그 대신에 대가로 뭔가를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암호화폐를 또 다른 곳에 담보로 써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형태의 디파이라고 하는 환경이 순수 100% 코드로만 이루어지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약간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해커들의 그 무한대의 그 공격 가능성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사고는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코드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디파이라는 게 우리 대중이 쓸 수 있는 어떤 제1금융권 수준의 뭐 믿음직한 그런 금융 인프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시기상조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었고 과도한 기대감이 부풀려져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지금 콜드 월렛이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인을 저런 디파이에다 맡기면 이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오면 좋죠. 근데 해킹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지갑에다 넣어놓고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라서 콜드 월렛이 반대급부로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콜드 월렛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전화기에 있는 지갑 같은 그런 거죠. USB나 이런 데 넣어놓는 거죠, 그냥. 콜드 월렛은 거기에 기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까는 앱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저장하면 그거는 핫 월렛, 뜨겁다, 핫 월렛 또는 핫 월렛. 소프트웨어 월렛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콜드 월렛이다 또는 콜드 월렛이다 또는 하드웨어 월렛이다. 이렇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비트코인을 뺄 때 뭔가 하나의 인증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별도 주변 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 중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저거든요. 레저 프랑스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오래됐어요. 대표적인 그 콜드 월렛 회사인데 요즘 아주 주가가 치솟고 있고 비상장사긴 하지만 기업 가치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제 주변 지인도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기가 콜드 월렛 레저를 샀다. 이거 쓰는 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지인인데 그 정도로 국내에서도 좀 레저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콜드 월렛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미증 씨 선물에서는 일단 오름세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계속 셧다운 이슈 계속 있지 않을까요? 뭐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올 거고 뭐 이제 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개인들이 좋아했던 미국 주식들이 아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반등을 해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개인들은 포커스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대형주들 어떻게 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